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여야가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통합진보당은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경호경찰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충청북도에는 한때 대설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숭례문의 단청이 곳곳에서 벗겨지고 있어서 종합점검단 소속 전문가 다수가 아예 벗겨내고 다시 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숭례문 천장에서는 물이 새서 누렇게 변색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환경부가 시범 시행 중인 미세먼지 예보가 빗나가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고가도로 아래 빈 공간에 시민용 체육시설을 만들었지만 대부분 이용자가 없어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20여 곳에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고급 외제차끼리 폭주 시합을 벌이다 사고를 낸 뒤 일반 교통사고로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던 자동차 동호인들이 붙잡혔습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의 갱단이 마약을 밀수출하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마약을 국경 너머로 쏘는 대포와 마약 운반용 땅굴까지 등장해 미국이 마약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신을 막기 위해 먹는 사후 피임약이 처방전 없이 불법 거래되고 있습니다. 처방전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 짚어봤습니다. 대기업들이 하루에 4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시간제가 일자리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속기획 일자리를 늘리자 오늘 첫 순서에서는 실업률 통계와 구직 현장의 체감 실태가 다른 이유도 알아봅니다. 뉴스 볼 시간, 친절한 노트소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부터 뉴스데스크를 진행하게 된 박상권, 김소영입니다. 네, 앞으로 더욱 신뢰받는 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관련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제기하는 정치 현안의 경우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정연설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의 중심은 국회라고 강조한 뒤 야당이 제기한 문제들도 국회에서 합의하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배치 정국을 풀기 위해 야당이 요구한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의 형식과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은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국정원 개혁특위만 설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대선 개입 의혹 특검도 함께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하나는 수용하고 어느 하나는 양보할 성질인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 개혁특위뿐만 아니라 특별검사에 의한 진상규명이 동시에 논의되어야만 합니다. 새누리당 제안을 거부한 민주당은 내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회의만을 예정대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시정연설은 국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의 구상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기 회복에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또 조단위 투자와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에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창조 경제 등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경제, 여성 안심 고용 환경,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원전, 방위사업, 문화재 등 각 분야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와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면 부산에서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가 가능하고 평화 통일의 길도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이번 연설은 박 대통령의 첫 시정 연설이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의 반응과 또 국회 분위기는 어땠는지 김세로 기자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시고 계십니다. 박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자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수로 맞이했고 야당 의원들은 거의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연설이 시작된 뒤 새누리당 의원들은 35번의 박수로 화답했고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이 나올 때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당 백군기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연설 도중 퇴장을 했고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검정색 옷에 마스크를 쓴 채 정당 해산 철회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대통령이 퇴장할 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시 기립박수로 환송했지만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앉은 자세로 대통령과 악수했고 나머지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시정연설 직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모여 진정성 없는 시정연설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그런데 시정 연설이 끝나고 난 뒤 국회에선 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경호 요원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박영일 기자가 상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를 떠난 뒤 민주당 의원들과 경찰 경호대 직원들이 심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어디서 왔냐고? 어디 청와대야? 밝혀 신분을. 잠시 뒤 젊은 남성이 피를 흘리며 자리를 피합니다. 몸싸움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규탄 집회를 해야 하는데 경찰 경호대 소속 버스가 가로막고 있다며 발로 문을 걷어차면서 벌어졌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현모 순경이 뛰어나와 배지를 달지 않았던 강 의원에게 항의하자 주변 의원들이 가세했고 이 과정에서 현 순경에 입술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은 강 의원이 뒤통수로 현 순경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밝혔고 강 의원은 팔을 꺾이는 등 폭행을 당했으며 경호대의 옷깃도 스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순경 측은 강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며 민주당은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지난 2010년 12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성애 전 의원과 싸우다 얼굴을 맞은 뒤 경호를 잘못했다며 국회 경위를 때려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한라산 정상과 무등산 자락에 눈보라가 몰아쳤고 충북지방에는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한라산 정상 부분에 윗세어 오름과 진달래밭 등이 눈이 시리도록 새하얀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평년보다 16일 정도 늦었지만 어제 밤부터 내린 눈은 5.5cm로 쌓여 완연한 겨울산의 정취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광주 무등산에도 억새 사이로 난 등산로에 한방눈이 흩날렸습니다. 빨갛고 노란 단풍 위에 그대로 눈이 쌓이면서 가을과 겨울이 순식간에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와 청원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11월에 예상외로 너무 일찍 눈이 온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 출근 시간에 쏟아진 기습 폭설에 곳곳에서 혼잡이 빚어졌고 지각도 속출했습니다. 평소보다 한 배 정도 이상 밀리는 것 같은데요. 거의 빡빡하게 들어갈 시간이에요. 여유 있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가면은 잘못하면 제 시간에 못 들어갈 정도도 돼요. 내린 눈 때문에 도로가 얼어붙어
충북 증평에서는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혀 4명이 다치는 등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도 났습니다. 농촌에서는 수확을 앞둔 배추가 눈폭탄으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마음만 아프고 마음만 급한 거지. 사실 인력이 없으니까 이걸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나머지 이제 버려야지 뭐. 오늘 영호남권 전체와 서해안 일부 등 전국적으로 내린 눈은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서울에도 오늘 첫눈이 내렸는데요. 바람까지 매섭게 불어서 마치 한겨울을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내일부터 더 추워진다는데 서울 명동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 전해주시죠. 네, 눈은 잦아들었지만 현재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0.6도까지 떨어졌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져 영하 5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목도리, 털모자 등으로 무장한 시민들은 잔뜩 움츠린 채 귀갓길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린 서울의 첫눈은 내리다 멈추기를 반복하는 소낙눈이었습니다. 첫눈치고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마치 한겨울 눈보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도 충청과 호남, 영남 내륙 지방에 눈이 쌓이겠고 수도권에도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서울 영하 2도를 비롯해 중부 대부분 지방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내일 아침 출근길, 도로가 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는 4, 5도 더 내려가겠습니다. 태백, 소백산맥 지역과 서해안 대부분 지역엔 강풍주의보가, 전해상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절정을 이룬 뒤 주 후반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걸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동에서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그런데 이 기습추위 속에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에선 난방과 온수가 끊겨서 주민들이 덜덜 떨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손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 70대 할머니가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고개만 내민 채 떨고 있습니다. 아주 추워서 감기 걸리고 얼굴이 싸고 이불로 싸고 TV 조금 보다가 어쩌다 그래요. 씻으려고 물을 틀어도 차디찬 냉수만 나옵니다. 차갑죠? 1620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 단지 전체에 나흘째 난방과 온수 공급이 끊겨 3천여 명의 주민들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끓는 거 자체도 힘드니까 매일 그냥 찜질 다녀서 씻고 먹고 자고 이러고 있거든요. 지난 15일 새벽 이 아파트 지하상가 변전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난 뒤 전기는 이틀 만에 다시 들어왔지만 난방과 온수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 이틀 됐는데 지금 날 추워졌는데 아이들이 어리면 어디나 가 있긴 하죠. 아이들 다 학교 다니는데 지금.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이 아파트는 노인 거주자가 특히 많아 초겨울 추위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자꾸 와서 달달 떨고 치료비 내놔라 감기하고 호텔비 내놔라 관리사무소 측은 화재로 난방 동력 장치에 이상이 생겼다며 이르면 내일 부품을 교체해 난방과 온수가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3천여 명의 주민들은 전기장판에 의지해 오늘 밤 영하의 추위를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최근 논란이 아주 뜨겁죠. MBC가 전문가가 찍은 숭례문 내부 사진을 입수했는데요. 단청 훼손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점검단 다수가 이 상태라면 단청을 다 벗겨내고 새로 칠해야 할 정도다. 사실상 재복원까지 염두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왕종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숭례문 단청 분야 종합점검단에 참가한 전문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방락, 즉 벗겨진 부위가 내부에서만 150곳 확인됐습니다. 아무도 안 찍은 부분들이에요. 바탕이 이미 들고 떠요. 이건 다 뜬다는 얘기예요. 아직 벗겨지지 않은 곳도 불안합니다.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현미경 사진. 문화재청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점검단 의견은 다릅니다. 차츰 벌어지고 환락 현상이 일어나겠죠. 적어도 20, 30년 버틴 후에 나왔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 시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종합점검단 전체 9명 중 5명은 단청이 계속 벗겨질 게 확실하다 했고 3명은 가능성 높지만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보수 방법에 대해선 9명 중 8명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다 벗겨내고 다시 칠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연농도가 높아서 층상이 방락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다시 단청을 칠해 놓으면 또 방락이 될 거 아니에요. 댐 단청하면은요, 색깔이 나중에 옆에하고 다 틀리게 나올 거다. 문화재청도 방락 부위가 10월 초 20여 곳에서 지난주 93곳으로 계속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겠다면서 방락이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다면 다 벗겨내고 재단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부실 복원의 흔적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누수가 있을 때 발생하는 이 변색 현상이 2층 천장 곳곳에서 발견이 됐고요. 또 공사 중에 이미 벗겨졌던 건지 단청을 다시 덧칠한 흔적도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오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숭례문 2층의 흰 천장이 누렇게 변색됐습니다. 어딘가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겁니다. 색이 변한 곳은 표면도 벗겨져 있습니다. 누수죠. 과하게 수분이 차서 그것이 칠을 떨어뜨리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누렇게 변색된 곳은 여기저기서 눈에 띕니다. 빗물이 새거나 마르지 않은 목재를 써서 습기가 찬 걸로 추정됩니다. 석가래에선 기포 현상도 발견됩니다. 숭례문 목재 일부에선 이미 송진이 흘러나오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송진은 원래 소나무 옹이에서 나오지만 사진을 보면 옹이가 아닌 곳에서도 정체불명의 액체가 빠져나옵니다. 본드 같은 접착제가 굳어있는 듯한 곳도 있습니다. 같은 색깔의 단청이지만 밝기가 다른 곳은 공사 중에 방락이 시작돼 덧칠을 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녹색이라도 뭐 진했다, 연했다가 막 이렇게 얼룩얼룩해요. 지금 남대문 단청에. 벗겨진 단청, 갈라진 나무, 여기에 또 다른 부실의 흔적까지 발견되면서 숭례문 복원 과정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세무 편의를 봐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세무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의 횡포, 어느 정도였는지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모 세무서의 공무원 이모 씨와 한 세무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다음 날 이 씨는 세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씨에게 돈을 건넨 세무사 4명이 적발됐는데 모두 세무공무원 출신입니다. 추가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현장 실사 등을 면제해주는 방법을 해서 그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그 돈을 요구해서 이 씨는 수시로 술값, 밥값을 요구했고 일관계인 세무사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무사를 받게 되는 입장에서는 좀 마음 다 똑같아요. 좀 다른 어떻게 부탁을 해서 좀 잘 처리했으나 싶은 마음 누구나 있고요. 이 씨는 또 현금 거래가 많은 병원장 3명에게 수백만 원을 받았는데 노골적으로 계좌이체로 정기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에게 돈을 준 병원 한 곳은 3년 동안 23억 원이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뇌물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세무공무원 이 씨를 구속하고 세무사와 병원장 등 11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러시아에서 여객기가 폭발해 탑승자 50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고 여객기 기종이 보잉 737인데요. 많이 보급된 기종인데다 사고도 잦아서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7시 반쯤 러시아 중부 카잔공항에서 보잉 737-500 여객기가 활주로에 충돌했습니다. 올해로 운항 23년째였던 사고기는 충돌 직후 폭발하며 화염에 휩싸였고 탑승객 50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Адресная конкретная помощь всем пассажирам и на контроль работу все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лужб. 보잉 737 시리즈는 지난 1967년 첫 비행 이후 40여 년 동안 모두 7,700여 대나 팔린 보잉사의 대표작입니다. 인기만큼 사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인도에서 추락사고로 158명이 목숨을 잃는 등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모두 316건의 사고가 일어났으며 사망자는 4,300명에 달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대한항공이 90년 후반에 생산된 최신 기종인 보잉 737-800과 900을 운항하고 있으며 아시아나 항공은 737 기종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희생자가 5,000명 넘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을 덮쳤을 당시에 그 위력과 참상을 보여주는 새로운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다클로반 현지에서 허무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 하이엔이 몰고 온 거센 비바람이 순식간에 가옥을 집어삼킵니다. 집과 도로도 삽시간에 물에 잠겼고 나무는 강풍에 부러질 듯 흔들립니다. 태풍이 덮칠 당시에 촬영된 이 영상은 쓰나미에 버금가는 하이엔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You know, it's just like us gathering together in the house of God, and we pray for all these people, the victims, and we pray for all of us also. 필리핀 당국은 현재까지 사망자는 4,000명에 실종자는 1,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30도를 넘는 뙤약볕 아래 오늘도 타클라반 공항은 이곳을 떠나려는 주민들로 가득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처음엔 며칠씩 줄을 서서 기다려도 표를 구하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여객기 운항이 재개됐지만 도착 시간이 불규칙하고 편수도 매우 적어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행기에 탑승할 기회를 잡겠다며 공항에서 잠을 자고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My sister waiting here for this, and now I did not go there. Go home. 더욱이 여객기에 항공권을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군 수송기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 공군 수송기는 오늘 공항에서 필리핀인 180여 명을 태우고 세부로 떠났습니다. 필리핀 타클로반에서 MBC 뉴스 허무호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환경부가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염이 심한데도 예보가 없거나 틀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포천. 지난 주말 미세먼지 농도가 낮 12시에 136 마이크로그램, 밤 10시엔 111 마이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기준치를 훌쩍 넘어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난 16일 하루 내내 이곳의 미세먼지 농도는 높게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예보는 없었고 주민들은 미세먼지를 들여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요일날 이렇게 미세먼지가 포천에 이렇게 많이 왔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래 미세먼지가 81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예보를 해야 하지만 안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세먼지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한데도 예보는 수도권 평균값이 기준치를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중률도 문제입니다. 시범 시행 후 예보를 발표한 4번 중 3번이 틀렸습니다. 약간 나쁨으로 예보된 10월 30일의 경우 미세먼지 양은 오히려 적어 좋음과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정보가 제공되지도 않고 사실상 시민들이 유용하게 그 정보를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 현재 미세먼지 예보 담당 인력은 3명, 300명이 넘는 기상청 날씨 예보 인력에 비하면 크게 부족하고 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주변국과 공유하지 않아 중국발 스모그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습니다. 3개월 뒤 본격적인 예보를 앞두고 있는 환경부는 예측 모델을 보완하는 등 정확성을 높여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제2롯데월드 공사가 시작된 뒤 석촌호수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롯데 측이 부랴부랴 한강물을 끌어다 호수를 채우고 있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석촌호수에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평소 수질 관리를 위해 한강 줄기인 성내천에 물을 받는 관로인데 지금은 제2롯데월드 공사 이후 석촌호수에서 사라진 물을 채워넣기 위해 급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채워야 할 물은 약 15만 톤, 잠실 올림픽 수영장 60개를 채울 분량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7일째 하루 10,000톤씩의 한강물이 이처럼 석촌호수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수의 수위는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2롯데월드 주변 주택가에 지하 수위를 재봤습니다. 수맥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잘려가지고 최근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1m 정도 또 내려갔고요. 땅속 어딘가 지하수가 계속 새고 있어 호수에 한강물을 채워 넣어봐야 소용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강물을 끌어다가 지금 호수를 채우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미봉책에 불과하지 않나. 한강에서 끌어오는 물값은 롯데와 송파구가 반반씩 내고 있어서 계속 세금으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셈입니다. 송파구와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주변 일대에 추가로 5개 관측정을 뚫어 지하수 유출 원인과 규모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최근 지자체들이 고가도로 아래 빈 땅에 주민체육시설을 만들고 있는데요. 정작 여기서 운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 전 인천 부평구가 1억 5천만 원을 들여 조성한 외곽 순환도로 고가 아래 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는 페인트가 모두 벗겨졌고 녹까지 쓸어 방치되어 있습니다. 실내 배드민턴장에 가봤습니다. 비닐하우스 덮을 때 쓰는 가림막이 천장에 흉물스럽게 쳐있고 고가도로를 지나는 차량 소음 때문에 대화조차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차가 가는 길에 소리가 항상 나서 기가 따갑고 사고도 날 수도 있는 자리고 대단히 나쁜 자리예요. 소음을 재보니 75.1데시벨, 건축 공사장 소음과 맞먹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고가도로 아래 체육시설. 21억 원이나 들여 2km에 걸쳐 족구장과 농구장 등 운동시설 12곳을 만들어 놨지만 어딜 가든 다 텅 비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말 오후 시간에조차도 이용객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소음이 너무 커요. 바람이 불 때는 굉장히 심하게 불어요. 막 먼지도 나고 그것도 편의시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5년 전부터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고가도로 아래 빈 땅을 체육시설로 바꾸고 있지만 대부분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체육시설 그 개보수비가 좀 재정도 또 열악하고 그래갖고 고가도로 아래 체육시설은 경기도에만 모두 23곳. 주민이 외면하는 이런 시설을 만드느라 지자체 11곳이 쏟아부은 시민 세금만 121억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도로에서 경주하다가 사고를 낸 동호회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사고가 나자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일반 사고로 위장하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 바뀌면 바로 할까요? 몇 마디 통화에 이어 BMW와 아우디 차량이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로를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순식간에 시속 130km가 넘고 나란히 달리던 두 대 가운데 아우디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폭발합니다. 아우디 운전자 고모 씨는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BMW 운전자는 경주한 사실을 숨기려고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폭발로 다 타버릴 줄 알았던 고 씨의 차에 남아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덜미가 잡혀 두 운전자는 보험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누구 차가 빠르다 뭐 이러니까 만나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보통. 일반 도로에서 벌이는 시합은 엄연히 불법. 시합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자유로에서 닛산을 타고 투스카니와 레이스를 벌이다 사고를 낸 뒤 일반 사고로 위장해 1,7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이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주할 경우 폭주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5년간 취득이 제한됩니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이처럼 폭주 경쟁을 하다 사고를 내고는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고급 외제차 동호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댄 멕시코는 갱 조직들의 마약 수출로 악명이 높습니다. 운반 수법도 점점 대담해지고 폭력 사태도 끊이지 않아서 마약과의 전쟁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성우 특파원입니다. 트럭 옆에 달린 대포, 깡통에 마약을 넣어 국경 너머로 쏘는 겁니다. 40kg짜리 깡통이 가뿐히 150m를 날아가는데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부지기수로 발견됩니다. We've seen that drug traffickers have become increasingly desperate. 마약을 옮기는 땅굴엔 엘리베이터와 운반용 레일, 환기 파이프까지 설치됐습니다. 마약 저장고를 모두 합하면 축구장 4배 크기입니다. The organization was smuggling more than $33 million of drugs a month into Arizona.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반입되는 마약은 한 해 15조 원어치. 이달 초에도 마약갱단의 착취에 항거하던 한 소도시의 시장이 납치 살해됐는데
최근 5년간 이렇게 숨진 시장만 40여 명입니다. 지난 2007년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공조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갱단에 매수된 공무원들이 적지 않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마약으로 인한 폭력 사태는 한 해 4만 명 넘는 사상자를 낳으며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 복용하는 사후 피임약. 현재 우리나라에선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암암리에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사후 피임약 불법 거래 실태와 규제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주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한 대학가의 약국. 사후 피임약을 구한다고 하자 칸막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옵니다. 원칙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대신 처방을 끊어줄 테니까 3만 원 드리죠. 또 다른 약국도 처방전이 필요 없기는 마찬가지. 처방전 없이 지금 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디 가면 그냥 주더라 소리 하지 말고. 그거 나온 거 아니지? 전문의약품인 사후 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건 불법이지만 이런 식의 거래는 손쉽게 이뤄집니다. 인터넷을 통해 무엇이든 구해준다는 심부름 업체에선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거 가능은 해요. 정품으로 갈 거예요. 10만 5천 원이요. 주문 1시간 만에 약을 들고 나타난 퀵서비스 기사가 부작용을 설명합니다. 부작용 같은 건 없죠? 그런 얘기는 업체가 없네요. 사후 피임약은 고농도의 여성 호르몬을 투입해 자궁 내막을 얇게 해서 수정란의 착상을 막는 원리인데 일반 피임약에 비해 호르몬 수치가 최대 20배가량 높아 전문가들은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고용량의 호르몬이 들어갈 수 있어서 질출혈이라든지 무월경, 생리불순이 올 수 있고 불임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파는 불법 거래도 문제지만 거부감이 든다거나 처방 기록이 남는다는 등의 이유로 병원에서 처방전 받기를 꺼리는 여성들이 많다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사후 피임약 판매를 둘러싼 논란들을 박종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후 피임약의 효과는 성관계 후 얼마나 빨리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4시간 안에 먹으면 95%에 달하지만 48시간 이후에는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를 근거로 약사들은 처방전 없이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약국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등 40여 개국이 약국 판매를 허용했고 부작용은 약사의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병원을 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그 문화 심리적인 제한 요인이 있는 것이죠. 접근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남겨둬야 되냐는 거죠. 하지만 의사들은 오남용 가능성을 들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사전 피임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전 피임률은 이렇게 낮은 나라에서 응급 피임약만 쉽게 살 수 있게 해주면 사후에 간단하게 약 하나만 먹으면 된다. 이쪽의 선택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의사와 약사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배경에는 최근 10년간 사후 피임약 시장이 3배 이상 커진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당황스러운 거죠. 약국에서 판매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사후 피임약 재분류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2년 남짓입니다.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피임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와 피임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네, 그룹 비틀스가 돌아왔습니다. 미 발표곡들이 포함된 음반과 뮤직비디오가 발표된 건데요. 1960년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었던 비틀즈의 생생한 기록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재용 기자입니다. 비틀즈가 1964년 노래했던 Words of Love입니다. 17년 만에 만들어진 비틀즈의 새 뮤직비디오는 이 곡에 존 레논 등 멤버들이 왕성하게 활동한 당시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TV가 아직 흔치 않던 1960년대 초반, 주요 매체였던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해서
라이브로 부른 노래 40곡과 비틀스의 궤적을 알 수 있는 라디오 진행자와의 대화 내용도 새 음반에 담겨져 가치를 더했습니다. 노래마다 청춘의 애환과 이상을 담아 청년 문화의 상징이었던 비틀스. 하나는 예술성과 또 하나는 어마어마한 대중성입니다. 비틀즈는 청년 정신의 거의 압축판이라서 지금도 전 세계 밴드들이 담고 싶어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가장 음악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이상형이라고 할까? 부모적인 음악이 아닌 음악을 하고 싶어하고 1963년 첫 음반을 낸 뒤 50년. 비틀스가 가을 전설로 돌아왔습니다. MBC 뉴스 김재영입니다. 밝은 혜성 3개가 동시에 새벽 하늘을 비추는 희귀한 천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화성과 수성, 토성 등 태양계 행성들도 혜성들의 우주쇼에 빛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백한 푸른빛의 긴 꼬리, 국내 아마추어 전문가가 촬영한 아이손 혜성입니다. 2, 3일 전부터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급격히 밝아졌습니다. 이 혜성은 러브조이. 지난 9월 신성처럼 등장한 이 혜성도 아이손만큼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NK 혜성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내일 새벽 해 뜨기 전 동쪽 하늘입니다. 하늘 높이 북두칠성 부근에 러브조이 혜성이 보이고 지평선 부근에는 아이손과 NK 혜성이 여명 속에 빛납니다. 화성과 수성, 토성 등 태양계 행성들이 이들 혜성과 더불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혜성은 10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3개의 혜성을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드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개의 혜성들이 펼치는 희귀한 우주쇼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아이손 혜성은 이번 주말 북극성만큼 밝아질 전망입니다. 혜성을 더 잘 보기 위해선 도심의 빛을 피한 야외에서 작은 쌍안경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MBC 뉴스 김승환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실업률은 2.8%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에서 보자면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라면서 부러워할 판인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남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사 지원서에 함께 제출할 영어 성적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졸업생, 주말마다 한두 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업 준비생, 아이를 돌보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 주부. 이들은 실업자일까요? 사람도 어차피 다 실업자 아닌가요? 예, 사실상 실업자긴 한데 뭐. 통계상으로는 아닙니다. 최근 일주일간 전혀 일을 하지 못했고 지난 한 달간 입사 지원서 제출 등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한 사람만 실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안 알아주니까.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인 2.8%. 남성보다 30%포인트 이상 고용률이 낮은 30대 이상 여성의 현실이나 직장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층의 실정은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실업 통계는 과거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실업자가 많은데도 통계로는 완전 고용 상태고 일자리는 모자란 이상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네, 보셨다시피 실업률은 낮지만 정작 우리나라 고용 실태는 그리 양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을 높여보자. 대안으로 떠오른 게 파트타임으로 일하지만 고용은 안정적인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장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통신사 콜센터에 재취업한 이정선 씨. 11시 반에 출근해 3시 반이면 사무실을 나서는 시간제 직원입니다. 이 씨는 정규직 대우에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히 생각 못했죠. 애기들 클 동안은 일은 이제 정규직으로 할 수 없겠구나 생각은 했었는데 하루에 4-5시간을 선택해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과 은퇴한 장년층의 취업을 늘릴 수 있는 대안입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10명 중 7명을 취업시키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가운데 40% 정도를 시간제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 삼성이 내년 채용 규모의 23%인 6천여 명을 시간제로 뽑기로 하고 오늘부터 원서 접수에 들어갔고 LG와 SK, CJ 등도 대대적인 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모집 분야가 사무 지원이나 생산직, 상담 등에 그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무직, 전문직 일자리의 경우 4시간, 5시간의 단시간 직무로 나누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좀 단순 직무 일자리에 좀 치우칠 가능성이 시간제 일자리가 기존에 한 명이 하던 업무를 단순히 2명이 하게 만드는 데 그친다면 고용 창출에 따른 경제 효과도 미미할 거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자 13명이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탈북 청소년 9명처럼 북한으로 보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정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행을 준비하던 탈북자 13명이 지난 15일 윈난성 쿤밍시 남부터미널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동남아시아로 밀입국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다가 조선족 안내원 2명과 함께 검거됐으며 이 과정에서 2명은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요청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중국 공안이 자체적으로 한 건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정확한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돕기 위해 지난 8월 전담팀을 출범시킨 정부는 이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중국에 협조를 요청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6월 우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송환됐던 탈북 청소년 9명을 북송시킨 적이 있습니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지난주 방한 때 이 사건을 보고받았으며 유엔 차원의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고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지난 주말 헬기 충돌 사고 이후에 이 대도시의 초고층 건물들 하늘의 암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의 안전 실태는 어떤지 이준범 기자가 헬기를 타고 직접 서울 상공을 돌아봤습니다. 높이 279m인 서울 여의도의 55층짜리 건물. 하늘에서 보니 건물 옥상에 램프 2개가 보입니다. 높이 150m가 넘는 건물마다 달려있는 항공장애 표시등으로 낮에는 흰색 램프가, 밤엔 빨간색 램프가 깜빡이며 조종사에게 고층 건물이 있는 걸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표시등은 오늘처럼 안개가 없는 날엔 도움을 주지만 안개가 짙게 끼거나 구름이 많을 땐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안개 껴서 그걸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항공장애 등이 그걸 보게 하는 역할은 없고요. 결국 이번 사고처럼 기상이 좋지 않을 땐 조종사는 주로 경험에 의존해 건물을 피해 다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때문에 새로운 헬기 운항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상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상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헬기에 제공해 사고를 막겠다는 겁니다. 또 1년에 4번 정기 점검만 받던 헬기도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부터 국내 33개 업체 헬기 183대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요즘 날씨 바람도 많이 불고 낙엽도 많이 쌓여 있죠. 이럴 때 담배 한 번 잘못 피우다가 불을 내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짝 마른 낙엽이 거리에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낙엽 근처에 담배 한 개비를 잘못 버렸던 최모 씨는 200만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담뱃불이 옮겨 붙으면서 산림청이 관리하는 나무를 태워 75만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남모 씨도 묘지 주변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 불씨가 바람을 타고 번져 잔디와 주변 나무 등 2,000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역시 법정에 서게 됐고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부주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3,000건이 넘는 산불이 일어난 가운데 63%는 담배 흡연 등 입산자 부주의로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해결류를 빼내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원자로 완전 폐쇄를 위한 첫 작업인데 완벽히 통제가 가능할지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유상하 특파원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직후 수소폭발로 폐허가 됐던 후쿠시마 원전 4호기. 그 안에는 핵연료봉 1,500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40년 걸린다는 원자로 완전 폐쇄의 첫걸음으로 핵연료를 밖으로 꺼내는 사상 초유의 작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저장 수조 속에 보관된 핵연료봉을 하나씩 꺼내 운반 용기에 담은 뒤 크레인을 이용해 100m 떨어진 새로운 수조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오늘 첫 작업에서 연료봉 1개를 옮기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내년 말까지 다 옮길 계획이지만 예상치 못한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선 대지진 당시 부서진 건물 잔해가 작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瓦礫の落下等によって、燃料体のハンドルなどに、負荷がかかって曲がってしまっている燃料というのがあるかもしれない。 사용 후 핵연료봉은 지금도 최대 7,500조 베크렐의 엄청난 방사능과 열을 내뿜고 있어 도중에 노출 사고를 내면 또 다른 재앙이 됩니다. 무엇보다 강한 지진이나 쓰나미가 닥칠 경우 방사능 노출을 막을 대처 능력이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유성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이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제츠 국무위원은 이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회담을 갖고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기조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용기 목사 일가의 거액 횡령 의혹을 규명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결과에 따라 조 목사 일가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 교회 일부 신도들은 조 목사 일가가 교회 돈 570억 원이 들어간 재단을 사유화하고 빌딩 건축비 약 1,600억 원 중 640억 원만 갚는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골프 여자 박인비 선수가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LPGA 올해의 선수로 확정됐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마지막 라운드. 세계 랭킹 1, 2위 박인비와 페테르센의 맞대결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페테르센보다 앞서기만 하면 올해의 선수를 확정 지을 수 있었던 박인비. 15번 홀에서 결정적인 버디를 잡아내며 페테르센을 한타 차로 따돌렸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의 선수 포인트 297점을 확보한 박인비는 남은 대회 결과와 관계없이 올해의 선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Today, and I was a little bit nervous because today was a very important day for the Player of the Year award, and I finally done it, this week. 그동안 한국 선수들이 LPGA 무대에서 신인왕과 상금왕 등을 휩쓸었지만 올해의 선수가 된 건 박인비가 처음입니다. 박세리는 당대 최강 소렌스탐에 막혔고 신지혜와 최나연 등도 오초아와 청량이를 넘지 못했습니다. 대단한 선수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최초로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인 것 같고 또 많은 한국 선수들을 대신해서 제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승과 누적 상금에서도 1위에 올라있는 박인비는 다음 주 시즌 마지막 대회에 나섭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 귀국해서도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린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함성이 쏟아집니다. 메이저리그의 코리안 몬스터가 1일 체육 선생님이 됐습니다. 장갑 빼고.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간 류현진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선수가 아닌 어린이들하고 한번 놀고 싶은 생각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준비하게 됐고 야구를 안 하는 친구들한테도 재미를 좀 붙여주고 싶어서. 캐치볼 시범 동작 하나하나에 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공 던지는 요령을 가르쳐주는 류현진의 모습은 진지하기만 합니다.
바르게 자세를 잡으라고 저한테 직접 가르쳐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실감이 안 나고 완전 꿈 같아요. 류현진 선수처럼 꼭 유명한 사람은 안 되어도 이렇게 야구 선수만이라도 되고 싶어요. 꿈을 심어준 특별한 만남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MBC 뉴스 김한석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내일 러시아와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두바이의 강한 모래바람을 피해서 실내에서 첫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추위에 첫눈까지 오늘 날씨 참 요란했죠. 오후에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서 소낙성 눈이 내린 것을 비롯해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서부 지방까지 첫눈이 내렸습니다. 충북 일부를 빼고는 대부분 쌓일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충청도와 전북 내륙지방에 1에서 3cm, 경기 서해안과 전라도, 경상도 내륙지방에는 1cm 미만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는 조금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 지방 수은주가 오늘보다 2도 낮은 영하 7도, 서울은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찬바람이 여전히 강하게 불겠습니다. 계속해서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높은 상공으로 영하 30도 안팎의 찬 공기가 계속 내려오면서 서해상에서는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다가 낮에는 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 더 내려가서요. 서울 영하 2도, 철원 영하 4도 예상되고 낮 기온도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한동안 영하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